그런데 이런 수해와 관련해서 한국 군인들의 활약이 담긴 모습들이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 공병대가 만드는 다리인 장관 조립교를 보고 극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유튜브나 각종 밀리터리 관련 채널에서 그들은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당장 가서 그들의 작업 장면을 보고 싶다는 등 저 다리를 사람 손으로 짓는다는 것이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이는 해외 네티즌들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기 위해서 한국의 육군 장병들은 간편 조립교 건설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장관이 아닌 간편 조립교라고 해도 육군이 흘린 땀으로 주민들은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장관 조립교 공병이 얼마나 대단한지 뒷부분에서 살펴보고 우선 지방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면요, 바로 강원 인제군 산골마을의 유일한 다리가 이번 폭우로 내려앉아 주민들이 고립 생활을 이어가자 육군 3군단이 12일 임시 교량을 설치한 것입니다. 인제군 서하면 천도리를 흐르는 인북천은 지난 5일 집중호우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져 하천 건너편 마을을 잇는 양지교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에 일명 양지말로 불리는 천도 1, 2, 5반을 오가는 차량이 전면 통제돼 주민들은 이날까지 고립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21가구 42명이 사는 양지말은 대부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추와 옥수수 출하 시기에 다리가 내려앉아 한 해 농사를 공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가축사료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마을 내 축산 농가에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육군 3군단은 작전 지역 내 마을 주민들을 돕고자 무너진 다리 위로 임시 교량을 설치하는 지원에 나섰습니다. 육군 작전용 교량인 간편 조립교를 내려앉은 양지교 교각 위로 구축해 차량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3군당 공병 여단 장병 70여 명은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교각을 들어 옮기고 고정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 다리는 최대 24톤까지 견딜 수 있어 농축산 차량이 맘 놓고 마을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립됐던 주민들은 다리를 놓아준 육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지말 이장 박상영 씨는 차가 오갈 수 없어 주민 불편이 여간 아니었고 농사까지 공칠 상황이었다며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장병들이 다리를 놓아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량 구축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대현 중령은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차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군은 길이가 52m에 이르고 가설에 필요한 인원과 시간이 더욱 단축되는 신형 전술 교량을 2024년 이후부터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써 전시에 군의 완벽한 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관 조립교를 세우는 육군들은 보기보다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원래 전쟁 시에 퇴보를 확보하거나 끊어진 다리를 신속하게 복귀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인데 6.25 당시 우리나라의 다리가 곳곳에 파괴되어 퇴로가 막혔는데 미군이 신속하게 투입한 장비로 현재까지도 쓰이는 일종의 재래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했을 때 2차 대전 때 쓰던 장관 조립교를 다시 활용해서 강을 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역시 많은 다리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미 육군이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장관 조립교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조립된 다리들은 아직까지도 이라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모듈을 일일이 군인들이 수동으로 조립하게 되어 있는 점입니다. 모듈당 무게는 260에서 300kg가량으로 사람이 들기에는 매우 무거운 중량으로 보통 4명 이상의 장병이 붙어서 동시에 호흡을 맞춰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극도로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병대원들은 보통은 안전 제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매우 긴장된 가운데 합을 맞춰 모듈을 옮기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만 특히 장관 조립교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는 곧바로 대형 사고로 연결되므로 그 무엇보다 긴장된 작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작업 프로세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용되는 것은 오직 군인들의 몸과 집중력이라고 할 정도로 100% 육체 노동입니다. 또한 다른 군대 보직에서 간혹 볼 수 있는 병장들이 잠시 뒤로 빠져서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고참 병장들은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신참들에게 바짝 군기가 들도록 으름장을 놔야 하죠. 이 작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동안에 무슨 사고가 났었는지 상세히 후임병들에게 얘기해줍니다. 무겁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 손을 놓치게 되면 즉시 극단적인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보통 적이 교량을 폭파해 파괴됐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이 됩니다. 작아 보이는 연결 핀이라도 5kg 내외로 무겁고 동시에 잡아당기고 미는 동작까지 구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호흡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간 조립교 훈련은 연중 여러 차례 반복을 하여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간 조립교는 전시 상태를 가정해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는 다리이므로 수십 톤의 탱크가 지나갈 다리를 불과 1시간 내에 만들 정도로 숙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 철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무쇠들을 만지고 직접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조립이 완료된 장간 조립교는 장갑 전투 도저가 직접 교량을 밀어내면서 다리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과거 많은 공병대원들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직접 다리를 밀어 반대편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수작업을 통해 교량이 만들어지니 그야말로 군인의 땀으로 지어진 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공병대에서 장간 조립교 훈련에 한번 참여한 군인들은 그 다음 훈련이 제발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편 농담으로 온라인상에서 꿀보직인 장간 조립교 공병대로 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공병대에 지원하면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니 반어적으로 꿀보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공병대에서 민간 지원을 많이 나가 소위 삽질을 하는 경우가 군생활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제대하자마자 공사판에 뛰어들어 노가다 일을 통해 꽤나 돈을 벌기도 했다는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어진 장간 조립교는 실제로 진짜 다리와 같은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강철로 이루어졌기에 내구성과 지속성에서 기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이 수해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매우 신속하게 다리를 만들어 오랜 기간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장간 조립교를 조립하고 제대한 사병들의 각종 비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난이도가 너무 높은 데다가 부상의 위험이 커서 재래식과 같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편 조립교의 경우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등이 들어가 상당히 경량화되어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위험을 비롯해 고되게 다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여전히 장병들에게 너무 과한 임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군납 비리를 보면서 막대하게 세워나간 국방비가 군 현대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최근 육군장병 월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군인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1에서 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 3천원으로 올해 월급 54만 900원과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2022년 67만 6천원으로 오른 뒤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돼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간 뒤에 일부 네티즌들은 1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세금이 그만큼 투입된다는 것인데 군인에게 너무 과도하게 지급된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은 못 받았지만 앞으로 군입대하는 청년들은 그렇게라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군대에서 겨우 10,000원 남짓 돈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어떻게 100만원을 많다고 할 수 있느냐, 155mm 포를 들고 산을 올라봐야 알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아무리 100만원, 심지어 몇 배인 수백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안 할 것이라며 군인들이 그에 합당한 월급을 갈수록 받게 되길 바란다는 격려의 글들이 이어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올해도 공병대의 다리를 비롯해 어김없이 대한민국 군인들의 활약은 나라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직업군으로 소방수와 경찰 그리고 군인을 꼽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추앙받습니다. 한국에서도 월급을 비롯해 많은 처우 개선과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업체인 암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1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암에 대한 부분 매각이나 전체 매각 혹은 기업 공개, IPO까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실제로 영국의 암이 시장에 매물로 출연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영국의 암은 저전력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하는 회사이며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애플의 A 시리즈 칩셋이 모두 암의 일정 비용을 내고 설계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의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출하량은 연간 수백억 개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암의 영향력은 막강하며 각종 칩셋 설계의 기반이 되는 아키텍처를 제작하는 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2016년에 충격적인 투자 결정을 내렸죠. 320억 달러의 암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당시 암의 인수를 결정하면서
바둑으로 치면 50수 앞을 내다보고 인생 최대의 배팅을 했다고 평을 하며 추후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에서 암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의 2017년 기준 매출은 대략 1조 7,400억 원, 영업이익은 2,770억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려 320억 달러, 이 36조 원에 달하는 액수죠. 이는 암의 연간 영업이익 140배 이상이기 때문에 오버페이라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바둑으로 치면 50수 앞을 내다본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단순히 현재의 반도체 시장 규모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어요.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 사용되는 반도체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추후에 사물 인터넷이나 자율주행차의 탑재가 될 텐데, 이렇게 수요가 새로이 창출되는 흐름에서 이 반도체 설계 기업 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투자로 세 개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던 소프트뱅크.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이 소프트뱅크의 위기설은 수면 위로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소프트뱅크 그룹은 이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대략 50조 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 중에 22억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채 상환 등 재무 건전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프트뱅크는 영국의 암, 중국의 알리바바, 일본의 소프트뱅크, 우버, 위워크 등 세계 주요 기업 주식을 포함해 자산으로 이미 300조 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한 522조 원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여러 IT 기업을 인수하며 이 장기 관점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 성장하는 기술, 지주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쿠팡 때문에 소프트뱅크, 이 손정희 회장의 이야기가 좀 유명해졌죠. 현재 자회사가 1140여 개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 팽창 전략으로 성장했던 소프트뱅크는 세계 IT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기업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지만, 최근 바이러스 사태, 일련의 무리한 투자 등과 겹치면서 적자폭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소프트뱅크 그룹이 자산 매각에 일부 나서는 이유는 이미 17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액수가 있고, 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적극적인 레버리지를 활용해 오고 있었는데,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자산 평가액이 떨어지면서 부채가 생각보다 빠른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기업의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1월에서 3월 1분기 동안에만 무려 16조 원이 넘어가는 이 엄청난 순손실 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1271억엔 적자를 본 것과 비교해서 이 10배가 넘는 수준의 손실 액수이며, 이는 일본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이미 소프트뱅크 그룹은 보유하고 있었던 이 미국 내 3위 통신기업인 T-모바일 주식의 3분의 2를 매각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기존의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을 발판 삼아서 미국 내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기획하고 있었지만, 이번 T-모바일 매각을 기점으로 조금은 어려워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암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기업이 인수 합병에 나설 수 있을까? 사실 그만한 규모를 감당할 기업들은 거의 없죠. 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던 삼성이 4년 만에 다시 한번 인수 합병에 뛰어들지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휘하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1위를 목표로 이 반도체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규모를 확대하는 것 외에 인수합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습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 TSMC가 이 매출을 보면은 역대급 매출을 찍어가고 있죠. 이렇게 파운드리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다른 승부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만약에 암이 매물로 나온다면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1위 등극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매물이 나올 기회는 흔치 않은 데다가, 이 반도체 설계 역량이 삼성전자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었는데, 암을 인수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이 만드는 AP, 엑시노스는 이 삼성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가고 있죠.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날이 갈수록 성능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 지난해 CPU 연구 개발 부서를 폐지하고 다음 엑시노스에는 ARM의 코어 설계를 채택하기로 하는 등의 설계 역량 확보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퀄컴이나 애플처럼 자체적인 커스터마이징을 포기하고 CPU는 이전처럼 ARM의 설계를 받고 이 GPU는 AMD와 공동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손정희 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친분이죠. 이러한 대규모 인수합병 구도에서 오너 사이에 친분이 작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이 손 회장이 암을 인수한 직후인 2016년 9월에도 이 두 사람만 따로 삼성 서초 사옥에서 회동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이 종합적인 거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암을 인수하게 되면 이 설계 자산을 기업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암의 사업 모델 자체의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 이 삼성전자와 암의 연합에 대한 이 반도체 업계에서의 견제가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은 암이 다른 경쟁 회사에게 인수될 가능성인데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역시 암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손꼽히고 있어요. 최근 인텔과 결별하고 암의 설계를 기반으로 이 자체 개발한 애플 실리콘을 맥에 탑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애플은 암과 연대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암 기반의 맥을 구현하면 기존 아이패드, 아이폰으로 만들어진 이 대규모 앱 구조를 그대로 실행 가능한 만큼 많은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죠. 미국 현지에서는 애플이 인수할 가능성을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CPU, 이 5G 모뎀 칩 등에서 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애플이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이 기업의 스탠스가 바뀌어가고 있고, 실제로 암이 1990년 처음 창립했을 당시에도 애플이 주요 투자자로서 참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암이 애플에 인수될 경우에는 매년 애플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이 시스템 반도체의 개발이 가능해지는 만큼 애플이 암을 차지하면 사실상 시장에서 독주 체제가 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삼성전자는 수년간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축적된 순현금만으로도 암을 무리 없이 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한 5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혼란한 상황이지만 삼성은 여전히 미래를 향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잇따른 투자 손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뱅크가 암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시도할지, 과연 어떠한 조건을 원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좀 장기적인 포석에서 진지하게 노리는 것이라면 한 번쯤 베팅해 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암의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